안녕하세요. 브레인 엔조이 양희정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제가 업무가 좀 폭주해서 원래 월에 2번 있는 줌 미팅을 10월에는 진행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10월 한 달 동안 저희 브레인 엔조이 내에 되게 여러 가지 내부 구조의 변화가 있어서 한 번쯤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줌 미팅이 필요했는데 또 이제 주간에도 다음 주에도 업무들이 조금 밀려 있는 관계로 갑작스럽게 줌을 이제 오늘 연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녹화본을 드릴 거니까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상은 2개로 나눠서 앞부분은 성지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셨던, 업그들 주셨던 피드부터 한두 개 먼저 읽고 패스트포워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줌 미팅은 제가 50분 이내에 25분씩 나눠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1시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영유아들 중에 사운드 소리 토마티스 하면서 기저귀를 떼거나 배변 훈련이 마무리되거나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친구들이 피드를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피드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공유드린 피드들이 상당히 밀려 있어서 오늘 소개 드리는 건 제가 어제 그제 받았던 중간 피드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운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사운드 소리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면 3 내지 5일 안에 반드시 중간 경과를 달라고 안내를 드려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대체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관찰력이 별로 없어서 아이 관찰을 잘 못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관찰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기관, 유치원, 학교, 그리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치료 인력들을 통해서 아이가 평상시에 어떤 부분에서 증진되었다. 뭐 안 되던 어떤 과업들이 갑자기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덱들도 5일 차까지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났던 반응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데이 1일 차 오후에 들으셨는데 밖에서 이제 처음 듣고 재밌어 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대요. 데이 2일 차도 비슷한 시간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어린데 친구들이 오후 4시, 6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보면 아직은 방학이 아니라 일과 중 짬이 났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결혼식 갔다 와서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서 그림 그리면서 들었고 이런 활동들 자체는 저희가 전체 방에 신규 가족 매뉴얼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하면서 들으면 성취감 잘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주요 목표 이외에도 50여 가지의 질문지를 체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아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포스팅으로 공유 드리는데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를 주셨어요. 자, 어떤 친구하고 이제 키즈 카페에서 놀 때 어떤 다툼이 생겼나 봐요. 근데 이날 있었던 해프닝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이제 아이의 장난감을 그러니까 뺏기니까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반응들을 본인이 관찰을 하고 아이도 울고 주기 싫다고 짜증을 내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음악을 들으면서 주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짜증을 갑자기 조금씩 부리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어저께 초등학교 학부모 강의에서도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뇌로 받는 모든 자극은 편도체, 즉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의 뇌의 해석을 거쳐서 전두엽으로 실행 명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이것이 기꺼운가? 하고 싶은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변연계가 판단을 해서 그때 여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 태도겠죠. 태도. 그쵸? 자, 똑같이 어떤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에 직면을 했는데 누군가는 내가 이걸 직면해서 뚫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적절한 타협을 빈번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죠. 아,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힘든 거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타협이나 변명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아이가 나쁘다, 그랬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이나 태도 같은 거인 거거든요. 근데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극히 게으르고 되게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청지급요법을 하면 아이가 되게 똑똑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지구력도 좋아져서 아이가 학업도 좋아지고 언어도 좋아지고 우리는 이런 타겟팅을 해서 사운드 소리가 혹은 토마티스가 뇌에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뇌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베이직한 뇌의 타겟팅은 나의 안전이에요. 나의 생존과 안전. 그래서 이 환경이 안전한가? 내가 지금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혹시 나를 주변에서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뇌가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항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뇌는 근본적으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아 내가 메타인지를 해야 되겠어.' 이런 영역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아 쟤는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 개를 알고 하나를 알려주면 뭔가 되게 확장된 사고를 스스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남의 집 자식들은 되게 다분한 훈련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시점을 넘어가야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의 단계를 경험해야 다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 근데 그걸 알게 되려면 나에게 고난이 있었어야 하고 그 고난을 경험하고 넘어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도 아이도 그런 경험을 쉽게 허용하거나 내가 지구력을 가지고 그 단계를 넘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치료들이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육들이 남들이 한다고 하길래 나도 해 보긴 했지만 우리 아이에겐 별다른 거 없었던 거 그런 걸로 그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게 문제가 됐던 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내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양육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아이의 퇴행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사고 습관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의 집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떤 행동이나 뭘 했을 때 부모에게 대들면 '어 이제 좀 다 컸네. 사춘기가 됐나 봐. 아 이제 올 것이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발달 아이를 키우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을 아이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지가 나빠지거나 아이가 퇴행하거나 이런 것들로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짜증내거나 감정 기복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부모님들이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건 어차피 나와야 할 감정이고 어제 제가 김해에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참아요. 다른 집에서는 뭐 누가 친구가 너한테 도발을 하면 참지 말고 때려. 아빠가 그냥 가서 그냥 때리면 해결할 테니까 누가 너 괴롭히면 때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집에서는 친구를 때리는 건 나쁜 일이니까 절대로 친구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되고 3번 이상 참다 안 되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문제는 전자보다 후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먹을 먼저 지르는 아이들이 요 근래 너무 많아진다는 거고 그걸 부모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력을 사서 뭐 애들끼리 다툼 생기면 서초, 반포, 대치 이런 데는 그냥 각 집에 변호사가 와서 자기들끼리 어떤 중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직히 수년 전부터 되게 만연하는 이야기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이 움직여진다라는 건 아이가 짜증을 낸다라는 건 아이의 시스템 안에 구조화된 어떤 것들이 이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내가 달라지거나 태도 혹은 애티튜드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럼 그 도전에 대해서 나의 태도, 나의 어떤 행동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아이도 쉼없이 어떤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이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내가 받아주기 어렵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라거나 그걸 아이에게 질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반드시 아이가 보이는 감정적인 태도에는 그것을 유발하는, 그것을 촉발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한 번쯤은 항상 그러니까 아이를 응대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운드 소리 들으면서 3 일차 아이의 감정이 변하고 내고집이 생기고 짜증이 늘었다는 건 뭔가 나의 변형계에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어린 아이들 중에는 6시, 7시 이렇게 음악을 진행했을 때 아이가 평상시와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지 잠자는데 평상시에 보다 좀 입면 시간이 길어져서 뒤척임이 길어지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린이집과 미술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다 같이 놀게 돼서 집에 늦게 왔고, 같은 반 친구가 가지고 노는 거 옮긴다고 큰 소리로 엄청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울어서 혼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쩌면 이 아이는 내가 친구들하고 키즈 카페에서 놀거나 뭐 어린이집이나 어떤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누군가 이런 행위를 나에게 했을 때 나는 그게 부당한 거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청지력 요법을 할 때 자폐 아이들이 회차가 몇 번 정도 거듭되고 나면 정말 되게 오열하듯이 우는 경험을 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오열하는 울음이 왜 나왔을까? 근데 그 아이의 울음을 직면하면 부모가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울음이 평상시의 울음과 다르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고 되게 사연이 있는 것 같은 울음이라는 걸 들으면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청지각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떤 특정 상황, 어떤 특정 사건, 이런 기억들이 불러오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인지가 떨어져서 그 상황에 대한 분별이 안 되거나 '내가 그때 어떻게 응대했었어야 되는데.'라는 매뉴얼이 없어서 내가 제대로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험을 해요. 실제로 ADHD 성향의 부모님들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평상시에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청지각 요법을 하면서 아이 진행할 때 나도 격일로 듣거나 주 5일 정도를 들었는데 나는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 나도 꿈을 꾸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꿈을 거의 기억하는 일이 없는데 본인이 꿈을 기억하게 돼서 되게 신기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친정하고 되게 가정의 어떤 불화로 수십 년간 친정하고 절연하고 얼굴을 보고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청지각 요법을 하면서 사운드 소리 17일 정도가 지나가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차단했던 그 과거에 본인이 힘들었던 기억이 밤마다 꿈에 나와서 본인이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되게 인상적인 상담도 있었어요. 그럼 결국 내가 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차단하고 왜? 그걸 떠올리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내 감정적인 텐트럼으로 나를 어렵게 하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차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지되고 다루어져야 하고 뭔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ADHD 성향 아이들은 뭐가 화가 났다, 기분이 나빴다,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자폐 아이들은 거의 무발화이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이가 내가 왜 우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청지각 요법을 하면서 그런 우려를 하게 되시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좀 더 다른 부모님들보다 당황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감정을 적치하고 쌓아 놓는 것보단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생겼나? 이 울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 주는데 주력한다면 아마 그 세션이 끝나고 나서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를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덱은 아들을 둘 키우는 덱이에요. 근데 이제 큰아이의 중재 때문에 사운드 소리 인피니트를 구매해서 갖고 계시는 덱인데 한동안 이제 아이가 괜찮으니까 좀 느리게 게으르게 사용하고 계셨었는데 아 여긴 아니구나. 그 덱은 여기에요. 저 어제 김해 가는데 문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원래 대상자였던 큰아이가 아니라 둘째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려고 연락을 주셨는데 둘째가 학교를 전학하고 또 3 학년이 됐는데 학업이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게으르게 하고 있던 인피니트와 사운드 소리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사용 뭐 예를 들어 사운드 소리 하나 듣고 인피니트 하나 듣고 혹은 아이가 인피니트가 좀 결여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 인피니트 2개 듣고 사운드 소리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뉴얼을 조절해서 프로그램 조율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부분을 상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3 학년짜리 둘째 아드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노래를 듣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폐 아이들이 무발화여서 상당히 큰 아이들 중에도 무발화인 아이들 중에 토마티스 1 차가 끝나고 나서 1차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냥 들었는데 1차 끝나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두 번째 세션을 왔는데 택배가 가니까 그거를 본인이 열어 가지고 착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말하지 않는데 아이가 '이 자극이 필요하구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엄마가 되게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되게 자주 들어요. 그러면 무발하고 내가 아직 의사 표현이 없지만 아이 입장에선 내가 음악을 들었을 때 평상시보다 조율되고 좀 더 증진된 나가 된다라는 걸 아이도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세션을 여러 번 반복하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 통학기가 되었을 때, 자, 쌍둥이도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이 더 큰 아이들이 있고요. 음악이 끝나고 나서, 왜? 음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30분의 자극을 내 걸로 소화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씩 들을 때는 내가 그 아이의 들려주는 행위에 되게 집착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세션이 다 마무리되고 40일이 끝나고 이제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가 일상에서 소거되면 꽤 많은 시간이 가정 내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훨씬 더 많이 더 좋아진, 이전과 되게 달라진 그런 관찰피드를 주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댁도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띄워놓은 이 댁도 아이가 35개월인데 4일 차 를 진행하시는 날이고 3 일차까지 진행하면서 관찰된 피드를 주셨어요. 되게 재밌는 건 이 친구도 35개월인데 데이 2에 엄청 서럽게 우는 시간이 있었대요. 데이 1과 데이 3에는 없었는데 대신 사운드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3 일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3일 듣고 나서 평상시보다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고 사운드 소리를 듣고 나면 양쪽 귀가 빨개져 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빨개짐이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돌려 말하면 양쪽 귀의 운동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 결핍되었던 쪽에 운동이 더 강해서 한쪽이 더 빨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주신 거 말고도 제가 피드백으로 드리는 그 질문지 있잖아요. 관찰 포인트. 그걸 엑셀로 정리하셔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타났던 변화를 빨간 색깔 글씨로 체크해서 '아 이 질문지에는 우리 아이는 해당 부분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기록해서 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주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자, 사운드 소리, 토마티스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겨울이고 날이 추운데도 아이가 헤드셋을 들으면서 헤드셋을 벗으면 귀 안에 땀이 나고 귀가 빨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귀 안에 뼈와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승모가 솟으면 승모가 내리는 운동을 하고 뱃살이 많으면 코어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고 몸에 보이는 어떤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운동 매뉴얼이 있지만 사실은 내 귀 안에 뼈와 근육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귀 안에 뼈와 근육이 운동을 시키는 일은 불가능해요. 실제로 토마티스 제 내담자 중에 이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안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어머니께 유전자 검사를 권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머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2달 후에 소아과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MYU7A라고 하는 고주파를 못 듣는 귀를 갖고 있다고, 그런 이비인후과 협진을 받으라고 소아과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여쭤봤더니 "아 그러면 저희 아이 소아과 가면 이제 성악과 가서 협진으로 이비인후과 가면 우리 아이 고주파를 못 듣는 걸 고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대의학으로 아이가 고주파를 듣지 못하는 유전자의 변이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며 이비인후과 가서 협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아이가 고주파를 어느 정도 듣지 못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귀 안에 뼈와 근육의 운동이 달라지면 뇌 전정기의 운동이 달라지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신경계 시스템이 리뉴얼되기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 개선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현대의학에서 병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청지각 요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내가 지금 11월이고 날씨 추운데 사운드 소리를 들었는데 양쪽 귀의 빨개짐이 다르다는 건 양쪽 귀가 균등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한쪽이 조금 더 심하게 운동이 적체되어 있다라거나 하기 때문에 같이 들었지만 양쪽 귀에 어떤 열감이 올라오는 정도가 달랐던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여기 앞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가 멍 때리는 시간이 갑자기 생겼었는데 멍 때리는 시간은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나의 뇌가 나의 생존만 걱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을 안 하고 되게 무료하게 지내다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두뇌를 자극하는 자극이 나한테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 뇌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 속도, 그리고 뇌의 밥그릇이라고 말하는 작업 기억력의
어떤 활동이 필요하죠. 뭔가 평상시 내 일상이 너무나 늘어지고 루틴하고 별다른 게 없었었는데 갑자기 귀를 매개로 해서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는데 나의 작업 기억력이 작고 처리 속도가 느려서 얘를 처리하는데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일반적인 아이들도 뭐 굳이 뭐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가 언어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진되는 말이 굉장히 풍성하게 늘어나는 해당 시기에 일반 아이들도 잠깐 말을 더듬는 구간들이 생겨요. 왜냐? 내 머릿속에 되게 많은 생각과 말들이 지나가는데 내 입이 머릿속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속도차,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퍼링이 일어나는 증상들을 일반 아이도 겪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들 때문에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갑작스레 생겼을 거고요. 대신에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이걸 물어뜯었을 때 내 몸에 입력되는 그 감각이 좋았을 수도 있고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줬을 수도 있고 뭔가 나에게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트리거해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몸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해당 부분의 감각을 채울 수 있는 자극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행동들을 소거할 수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운드 소리는 일단 그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분에게 개인톡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음악을 듣는 속도가 내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돼서 내가 이 아이가 짜증을 내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좀 나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내가 듣는 횟수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듣는 횟수를 조절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1 일차부터 4 일차까지 들었는데 이거 아이가 쪼끔 예민하고 감각적으로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좀 양육에 방해가 되고 힘들다. 나는 아이가 어떤 이것을 적응하는 것보다는 나의 양육이 편한 게 왜냐면 이 아이 하나만 양육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에겐 자녀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양육상의 어떤 애로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냐? 내가 4 일차까지 들었는데 아이의 감정적인 예민함이 좀 올라와서 힘들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음악을 쉬어 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음악을 쉬었을 때 아이의 그 예민도가 소거된다면 예를 들어 쪼끔 떼쓰고 고집 피우고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좀 견딜 만하다. 그러면 이틀 정도 쉬어 보고 다시 연결해서 듣고 4 일차까지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5, 6 쉬고 다시 7 일차에 5 일차부터 연결해서 들으시면 아마 부모님이 생각하는 내 양육의 애로 '아 아이가 성격이 나빠져서 나 되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로가 쪼끔 경감되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아이가 받아들인 자극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정 어떤 텀과 여유를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른 아이들이 다 40 일에 완주하는 거니까 나도 반드시 그래야 돼.'라고 하는 타이트한 매뉴얼보다는 내 아이가 진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를 쪼끔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패스트푸드 일단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끌게요. 여기서 잠깐 끊어서